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 Form 1040하고 그 관련 서류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오늘은 그 신고된 순실 금액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정확한 건지, 혹시 뭐 놓친 규정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데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뭐랄까 복잡하더라고요. 손실 처리 규정이.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 손실도 있고 또 사업 손실도 있고 종류가 꽤 다양한데 각 손실마다 적용되는 규칙이 또 다 다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칫 실수하면 불필요한 벌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좀 확인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제일 흔한 경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자산 팔 때 생기는 손실이요. 보통 폼 1099-B 같은 서류에 거래 내역이 쫙 오잖아요. 네, 그렇죠. 증권사에서 보내주죠. 펍업 544나 550에도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정확한 취득가액,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취득가액이요. 아, 내가 얼마에 샀는지. 네, 그걸 정확히 알아야 손실 금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간단해 보여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본 손실은 다른 소득이랑 상쇄하는데 연간 3,000달러까지만 쓸 수 있어요. 한도가 있는 거죠. 아, 3,000불? 그럼 손실 본 만큼 다 세금에서 깔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니에요. 남은 손실은 그냥 다음 해로 넘겨야 하고요. 이걸 캐리어보라고 하죠. 그럼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워시 세일 규정이라고 있어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워시 세일이요? 그게 뭐죠? 네. 손실을 보고 어떤 주식이나 증권을 팔았는데 팔기 전후 30일, 그러니까 총 61일 기간 안에 다시 똑같은 걸 사거나 거의 유사한 걸 사면요. 그러면 IRS에서는 이걸 세금 혜택만 누린 걸로 봐서 그 손실을 당장은 인정을 안 해줘요. 아, 잠깐 팔았다가 금방 다시 사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네요. 와.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족 같은 특수관계자랑 거래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 199-B랑 실제 신고 내역, 폼 8949 같은 거 꼼꼼히 비교하시고 취득가의 개선 맞는지, 워시세일이나 특수관계자 거래는 없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와, 투자 손실 하나에도 이렇게 볼 게 많네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종류 손실로 가볼까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스케줄 C나 아니면 뭐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에서 K1 받는 경우요. 아, 네. 사업 관련 손실, 이것도 중요하죠. 일단 IRS는 이게 정말 이익을 내기 위한 활동이었는지 이걸 좀 따져볼 수 있어요. 만약 그냥 취미 활동으로 보이면 거기서 난 손실은 공제가 어렵거든요. 이걸 합의 로스 룰이라고 하죠. 아, 취미로 인한 손실은 안 된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투자 손실에서 취득가액 얘기했듯이 여기선 기초가액, 베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특히 파트너십이나 S코퍼레이션에서 손실이 났을 때 내가 거기에 투자한 돈, 그러니까 내 기초가액까지만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만약에 1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거기서 손실이 2만 달러 났다고 K1에 찍혀와도 네, 그래도 2만 달러 다 공제받는 게 아니라 딱 투자한 1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야, 투자한 것 이상으로는 손실 공제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K1 서류 받으시면 본인의 그 투자 내역 기록이랑 꼭 비교해서 공제 가능한 손실 한도를 확인해야 실수가 없어요. 이 기초가액은 계속 바뀌니까 평소에 잘 기록해 두셔야 하고요. 그렇군요. 아, 정말 꼼꼼해야겠네요. 그 외에 또 손실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 감가상각 자산 처분할 때요. 예를 들어 사업용 건물이나 기계 같은 거요. 이걸 팔 때 과거에 비용 처리했던 감가상각비 일부가 이익으로 다시 잡힐 수 있어요. 이걸 감가상각 환입, depreciation recapture라고 하는데요. 네. 이익으로 잡힌다고요? 손실이 아니라? 네, 오히려 과세소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손실 처리하려다 세금 더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허허. 이건 또 예상 밖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부동산 임대 같은 수동적 활동, 패시브 액티비티에서 발생한 손실이에요. 이런 손실은 일반적으로 월급 같은 다른 일반 소득과 마음대로 상쇄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Passive Activity Loss Rule, Passive Activity Loss Rules이라고 불러요. 와, 진짜 복잡하네요. 계속 뭔가 제한이 붙는 느낌인데요. 결국은 정확성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부정확하면
이게 상당한 과소신고 가산세나 과실 관련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든 거래 기록, 영수증 같은 근거 자료 잘 보관하시고 또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폼 1040, 그 안에 손실 항목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샅샅이 파헤쳐 봤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금액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취득가의 계산부터 시작해서 워시세일, 기초가액 한도, 감가상각 환입, 수동적 활동 제한까지. 와, 이런 여러 규정들을 다 통과해야 진짜 세법상 인정되는 손실이 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정확한 기록 관리, 그리고 규정 확인, 이 두 가지가 정확한 손실 신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손실 관련 규정이 복잡하다면 혹시 연중에 투자나 사업 활동을 할 때부터 미리 세금 신고를 염두에 두고 이건 나중에 문제될 수 있겠다 또는 이 서류는 꼭 챙겨야지 하는 식으로 미리 관리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